나는 29의 늦은 나이에 교정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그해 겨울 강원도 깊은 산속에 자리한 화령교도소로 첫 발령을 받았다. 서울에서 버스로 4시간을 더 들어가야 닿는 외딴 지역. 산세가 높아 겨울이면 해가 땅에 닿기도 전에 어스름이 내려앉는 곳이었다. 처음 배치된 곳은 일반 구역이 아니라 이 교도소에서도 가장 깊숙한 지하층, 사형수 전용 구역이었다. 선임들은 농담 섞인 진담으로 그곳을 영혼이 빠져나가는 층이라고 불렀다.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는 늘 습기가 차 있었고, 철제문들은 오래된 변기창처럼 무겁고 둔탁했다. 출근 첫날 나는 그 문을 지나며 가볍지 않은 체온이 어떤 방식으로든 몸을 스치고 지나가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피곤한 탓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넘어갔다. 그 구역에는 단 3명의 사형수가 있었다. 문서상으로는 모두 비슷한 시기 수감되었고, 모두 잔혹한 범죄로 사형 판결이 확정된 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기록, 신문조서, 의료 기록은 이상하게도 중간중간 누락되거나 지워진 흔적이 있었다. 내가 처음으로 의문을 품은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었다. 어째서인지 누군가 일부러 떼어낸 것처럼 문서 끝부분은 검게 번져 읽히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내가 담당해야 할 구역을 안내해준 박 반장은 지하복도 끝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끝방 12호실은 조심해. 문 밖에서 이름 불러도 절대 반응하지 마. 그리고 네가 부르지 않은 소리가 들리더라도 대답하지 마. 소리가 들린다고요? 그는 잠시 눈길을 피했다. 가끔. 이유는 몰라. 우리도 그냥 규칙대로 행동해. 그 말의 어투는 농담이 아니었다. 교도소 특유의 냉기와 금속 냄새, 그리고 말하지 않은 그 무언가가 지하 공기를 더 눅눅하게 짓눌렀다. 출근 2번째 날이었다. 야간 근무로 홀로 지하층을 맡게 된 나는 순찰을 돌며 조용히 번호가 새겨진 방 앞을 지나갔다. 그때였다. 교도관님, 작고 갈라진 목소리였다. 놀라서 몸을 돌렸지만 복도에는 나밖에 없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누가 부른 음색인지 구분하려 하다가 그 목소리가 분명 남성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이 구역엔 사형수 셋? 모두 남자뿐인데 말이다. 나는 잠시 멈춰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철문들은 모두 잠겨 있었고 내부의 작은 관찰창에서도 아무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시작됐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 목소리가 앞으로 내 삶을 얼마나 무너뜨릴지, 얼마나 깊은 어둠으로 이끌지. 지하층의 공기는 다른 층보다 훨씬 차갑고 눅눅했다. 아무리 두꺼운 상의를 입어도 뼛속까지 스며드는 냉기였다. 순찰을 돌 때마다 뒷덜미가 서늘해지는 느낌이 반복되었다. 어느 날은 갑자기 누군가 내 뒤에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고, 다른 날은 발소리가 없는 발걸음의 그림자 같은 것이 복도 끝에서 스르륵 사라지곤 했다. 하지만 나를 가장 흔들어 놓은 건 12호실이었다. 그 방의 유리 관찰창은 늘 안쪽이 어둡게 보였고 수감자가 실제로 있는지도 의심스러울 만큼 기척이 없었다. 수감 기록엔 분명히 사형수 송태현 42세라고 적혀 있었지만 나는 그의 얼굴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어느 날 밤 순찰 도중 12호실 앞을 지나는데 문 안에서 끼익하는 끌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관찰창을 들여다보았다. 어둠 속에 무언가 희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눈이 적응하자 나는 그것이 사람의 손 모양이라는 걸 알아챘다.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이었다. 무언가 안쪽에서 문을 향해 몸을 뒤집은 채 기어오듯 다가오는 듯한 자세. 나는 목이 말라 침을 억지로 삼켰다. 그 순간 위에서 아래로 손가락 5개가 유리창을 탕하고 두드렸다. 나는 비명을 삼키며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정작 문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멈추지 않았다. 툭, 툭, 툭. 규칙적인 두드림. 마치 안에서 누군가가 내게 반응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때였다.
교도관님, 오늘은 왜 늦어요? 여성의 목소리가 내 뒤에서 들려왔다. 나는 얼어붙었다. 천천히 뒤돌아봤다. 하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심장이 마구 뛰었다. 이 목소리, 그날 잃었던 그것과 같았다. 며칠 후 나는 박 반장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반장님, 혹시 지하에서 여성 목소리를 들은 적 있으십니까? 그는 나를 놀란 듯 쳐다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너도 들었구나. 네, 그게 도대체. 그 얘긴 하지 마. 어차피 말해봐야 상황만 더 꼬여. 하지만 그는 마지막에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12호실은 원래 여자가 있었던 방이야. 나는 그 말의 의미를 곧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이 교도소가 숨기고 있는 첫 번째 진실에 불과했다. 이상한 일들은 더욱 많아졌다. 순찰 기록에는 내가 한 번도 가지 않은 시간이 확인 완료로 체크되어 있었고, 분명 열쇠를 걸어두었던 문이 아침에 보면 반쯤 열려 있었다. 카메라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노이즈가 끼며 지하층은 늘 녹화 불가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지하 2층 전체가 정전되었을 때 나는 그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그것들을 제대로 보았다. 플래시라이트를 켜고 복도를 비추자 7호실부터 12호실까지의 모든 문 아래 틈에서 동시에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물이 아니었다. 연기도 아니었다. 사람의 형체 같은 길게 늘어진 팔과 다리 같은 음영이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다. 나는 뒤로 물러섰지만 그때 내 발목을 누군가가 꽉 붙잡았다. 교도관님, 가지 마요. 여성의 목소리, 아주 가까운 곳에서, 바로 내가 딛고 있는 바닥 아래서. 나는 미친 듯이 발을 뿌리치고 계단 쪽으로 도망쳤다. 그날 이후 나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결정적인 사건을 맞았다. 12호실의 문이 스스로 열렸다. 문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렸다. 나는 몸이 굳은 채 그 문틈을 바라보았다. 안을 비추는 빛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나는 확실히 느꼈다. 안쪽에 누군가가 있다. 플래시라이트를 켜고 안을 비추었을 때 나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한 사람의 형체를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사형수 송태연이 아니었다. 머리카락이 길고 젖은 듯 축 늘어져 있으며 교도소 수감복이 아닌 하얀 병원 환자복을 입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던 것처럼. 나는 손전등을 떨어뜨릴 뻔하며 더듬거리듯 물었다. 당신은 누구죠? 그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멎었다. 눈이 없었다. 눈동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시뻘겋게 파인 구멍만 있었다. 그리고 그 구멍에서 어둠 같은 액체가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 그리고 나직하게 읊조렸다. 나는 여기서 죽었어. 순간 뒤에서 철문이 쾅 닫혔다. 나는 반사적으로 문을 잡아당겼지만 밖에서 잠긴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여기 이 방 나를 묻었어. 여자는 피투성이 눈구멍으로 나를 바라보며 더듬더듬 속삭였다. 나는 사형수가 아니야. 죽은 여자야. 널 부른 것도 나야. 나는 온몸이 떨렸다. 그럼 사형수들은 어디에 있지?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없어. 이 방에도 저 방에도 아무도 없어. 뭐라고? 기록에는. 기록은 숨기기 위해 만든 거야. 여기서 죽은 사람들은 모두 사형수라 쓰여. 여우불 같은 차가운 한기가 내 척추를 타고 올라왔다. 누가 그렇게 했지? 여자는 그 질문에 오히려 기이하게 미소를 지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여기서 오래 일한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너도 곧 그 기록에 들어갈 거야. 순간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철문 바깥에서 규칙적이고 익숙한 발걸음. 바로 박 반장이 순찰할 때 나는 소리. 반장님, 여기 사람 있어요. 박, 문 좀. 나는 외쳤다. 하지만 문 바깥에서 들린 것은 그의 목소리가 아니라 오늘
많이 힘들었지? 어딘가 낮고 가라앉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림자가 문턱에 닿는 순간 그 그림자에서 새카만 손가락이 스르르 늘어지며 안쪽으로 들어왔다. 나는 비명을 지르고 뒤로 물러났다. 여자는 조용히 속삭였다. 저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문틈 아래에서 기어들어온 손가락들이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정신을 잃기 직전 나는 분명 들었다. 여자가 내 귀에 바싹 다가와 말했다. 너도 여기 묻힐 거야. 그리고 모든 빛이 꺼졌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지상 의무실의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의사는 나에게 말했다. 과로와 스트레스성 환각, 지하 근무는 오래 하다 보면 흔합니다. 박 반장은 괜찮냐며 어깨를 두드렸고 나는 그제야 내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하지만 나는 물었다. 12호실은 지금은 비어 있죠? 박 반장은 잠시 바라보다가 짧게 대답했다. 그 방 번호는 없어. 네? 여기 지하는 11호실까지야. 예전부터 그랬어.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근데 저는 분명 그는 더 말하지 말라는 듯 손을 내저었다. 그리고 초소로 돌아가던 중 나는 수감자 관리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사지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넘기고 또 넘겼다. 그러다 나는 그것을 발견했다. 빈 페이지 한가운데 붉은 잉크로 적힌 내 이름, 그리고 그 아래 형식적으로 적힌 문구. 사망 처리, 자살로 추정, 지하 12호실에서 발견됨. 심장이 멈추는 느낌이 들었다. 방금 몇 분 전까지 내게 말을 걸던 박 반장의 음성이 머릿속에 반복되었다. 오늘 많이 힘들었지?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에 방금 전 의무실에서 나를 깨웠던 의사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웃지 않았다. 그의 발끝은 공중에 닿지 않았다. 그의 발목이 이상하게 뒤틀린 채로 허공에 떠 있었다.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세로 죽어 있었던 사람처럼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내 차례야. 지하층에서 처음 들었던 여성의 목소리가 겹쳐졌다. 교도관님, 오늘은 왜 늦어요? 나는 비명을 지를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다. 그들이 천천히 나를 12호실로 데려가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세로 죽어 있었던 사람처럼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 말했다. 2층에 산 사람은 이제 너뿐이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의사는 발끝이 땅에 닿지 않은 채로 미끄러지듯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숨을 들이마실 수도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다. 그저 그가 들려주는 죽음의 기척만이 귀에 찰싹 달라붙었다. 여긴 원래 죽은 사람을 묻는 곳이었어. 감옥이 아니야. 그가 손을 내밀었다. 손가락에서 피인지 잉크인지 모를 검붉은 액체가 뚝뚝 떨어졌다. 응급실에서 널 깨운 거? 그건 내가 아니야. 등 뒤로 소름이 번개처럼 퍼졌다. 난 벌써 오래전에 죽었어. 그러자 그의 뒤에 또 다른 그림자들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형체가 뒤틀린 간수들, 목이 꺾인 수감자들, 눈이 없는 여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박 반장이 걸어 나왔다. 내 심장이 완전히 멎는 줄 알았다. 그는 내가 알고 있던 박 반장이 아니었다. 얼굴은 검게 부패해 있었고 목 근처는 마치 두꺼운 밧줄에 오래 매달렸던 듯 깊게 파여 있었다. 그는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다. 너 벌써 죽었어. 아직 모르는 것 같지만 너 지하에서 도망칠 때 기억나지? 그때 발을 잡았던 게 누구라고 생각해? 나는 숨이 막혀 헐떡이며 뒤로 물러났다. 나를 죽이려고 한 적 없어. 아냐. 박 반장이 말했다. 우린 널 죽이지 않았어. 그는 천천히 손가락을 들어 내 뒷목을 가리켰다. 네가 스스로 했어. 나는 반사적으로 뒷목을 만졌다. 그 순간 손끝에 닿은 것은 피부가 아니었다. 매듭, 굵은 밧줄 매듭. 나는 얼어붙은 채 천천히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발끝이 땅에 닿지 않았다. 나는 허공에 떠 있었다. 아니, 매달려 있었다. 숨이 들어오지 않았다.
목이 조여져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눈앞의 유령들은 기괴하게 미소 지으며 나를 둘러싸기만 했다. 그중 눈이 없는 여자가 속삭였다. 이 방의 기록에 드디어 네가 들어왔네. 그녀의 음성이 귀에 들러붙으며 피가 식었다. 이제 내 순서야. 그 순간 이성의 끈이 끊어지기 직전 내 시야에 무언가 번쩍이는 금속이 비쳤다. 착! 밧줄이 끊어지는 소리. 나는 바닥에 떨어지며 미친 듯이 숨을 들이마셨다. 기침이 목을 찢었다. 눈을 뜨자 한 사람의 손이 내 팔을 붙잡고 있었다. 빨리 일어나! 이쪽이야! 그는 교도소와 전혀 다른 옷을 입은 남자였다. 눈은 충혈되고 얼굴엔 먼지와 흙이 잔뜩 묻어 있었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누구? 그는 나를 질질 끌며 말했다. 난 또 다른 교도관이야.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예전 교도관이었지. 너처럼 여기서 근무하다 죽은 사람. 그럼 당신도? 그래, 나도 죽었어. 그는 입술을 깨물며 계속 말했다. 하지만 내 죽음의 기록은 지워졌어. 나를 죽인 것도 바로 이놈들이다. 그는 뒤돌아 지하 어둠 속을 가리켰다. 박 반장과 유령들의 형체가 그곳에서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검은 안개처럼 뭉쳐지며 거대한 하나의 그림자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 교도소는 수많은 죽음을 문서로 덮어왔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사형수 기록을 만들고 간수들이 죽으면 그 자리에 유령을 대신 넣고 그래서 여긴 감옥이 아니라 묘지야. 그는 이를 악물고 나를 일으켰다. 하지만 넌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어. 너는 기록에 이름만 들어갔을 뿐이지. 지하에서 나가기만 하면 살아. 나는 비틀거리며 말했다. 도망칠 수 있을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어. 단지 한 가지 내가 봐야 할 게 있어. 그는 나를 지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끌고 갔다.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고 박 반장이 말했던 12호실 뒤쪽. 벽이 보였다. 아무 문도 없는 콘크리트 벽. 그는 벽을 손으로 두드렸다. 쿵쿵쿵 3번 두드리자 벽이 물처럼 흔들렸다. 그리고 균열이 생겨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시체 썩는 냄새보다 더 끔찍한 악취가 밀려왔다. 그 틈 안에는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가장 깊은 곳, 수십 개의 병원 침상, 그 위에 눈이 없는 여자와 똑같은 환자복을 입은 시체들, 그들의 발목엔 수감 번호가 아닌 의료 번호가 붙어 있었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이 사람들은?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시설의 원래 이름은 화령교도소가 아니었어. 화령정신병원 실험동이었지. 온몸이 끓어오르는 공포로 굳어졌다. 그는 계속 말했다. 이건 감옥이 아니야. 이곳은 실험용 환자들을 숨기기 위해 정부가 문서로만 교도소로 둔갑시킨 시설이다. 수십 년 동안 수십 명이 사라졌지. 모두 사형수라는 이름으로.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뒤에서 거대한 포효가 울렸다. 도망 못 가. 박 반장의 목소리도 의사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모든 유령이 합쳐진 듯한 뒤틀린 목소리. 남자는 나를 뒤로 밀쳤다. 지금 뛰어! 밖으로 나가! 네 기록이 완전히 굳기 전에. 나는 미친 듯이 계단을 향해 달렸다. 뒤에서는 수십 개의 손과 기어오는 그림자, 살점이 끓는 소리, 여자의 속삭임이 뒤섞여 내 귀를 찢었다. 가지마. 여기 있어. 너도 우리야. 죽어? 계단을 오르던 중 발목을 또 누군가 잡았다. 나는 그대로 넘어져 머리가 벽에 부딪혔다. 눈앞이 번쩍했다. 교도관님. 그 목소리. 눈이 없는 여자.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가 계단 아래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번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한 번만 돌아보지 말았으면 됐는데 그녀의 손이 계단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온 힘을 짜내며 마지막 계단을 올라 지상문으로 달렸다. 문은 잠겨 있었다. 열려라? 제발 열어? 열리지 않아? 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순간 나는 끝장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내 손 위에 손을 얹었다.
내가 살았을 때 썼던 비밀번호야. 문 열릴 거야. 삑! 철컥! 문이 열렸다. 나는 지상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문을 닫는 마지막 순간 계단 아래에서 수십 개의 창백한 팔이 나를 향해 뻗어 올라오고 있었다. 쿵! 문이 닫혔다. 소리가 멎었다. 나는 문 앞에서 한동안 숨을 헐떡이며 누워 있었다. 몸은 덜덜 떨렸고 현실인지 악몽인지 구분도 되지 않았다. 그때 귓가에 아주 희미하게 속삭임이 들렸다. 교도관님. 나는 소스라치게 돌아봤다. 그러나 지하 문은 완전히 잠겨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병원에서 깨어났다. 의사는 말했다. 당신은 교도소가 아니라 폐허가 된 건물에서 발견됐습니다. 그곳은 35년 전에 폐쇄된 정신병원이에요. 나는 숨이 막혀 말을 잃었다. 교도소? 그런 곳은 그 지역에 없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지하에 있던 사람들, 시체들, 간수들, 그들은? 의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아주 조심스럽게 내 손에 한 장의 종이를 건넸다. 화령 정신병원 붕괴 당시 사망자 명단. 그 종이의 마지막 줄에 분명히 보였다. 박반 의사. 그리고 내 이름과 똑같은 사람의 이름. 나는 소름이 돋아 종이를 떨어뜨렸다. 의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 사람은 당시 근무하던 교도관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된 말은 나는 숨을 삼켰다. 의사는 종이를 펼쳐 보여주었다. 지하 12호실에서 누가 나를 부른다. 나는 천천히 창밖을 보았다. 병원 복도 끝에 누군가 서 있었다. 하얀 환자복, 눈이 없는 여자. 그녀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 교도관님, 이제 내 차례야. 나는 마지막으로 남은 힘을 짜내어 감방문을 밀어 닫으려 했다. 그러나 문은 이미 누군가의 손에 붙잡힌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차가운 공기 사이로 익숙한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목소리는 내가 수십 년 동안 보고 듣고 묻어두었던 죄인들의 한숨, 절규, 원한이 뒤섞인 것처럼 울렸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죽은 자의 그림자가 인간의 형태를 흉내내며 거대한 검은 얼룩처럼 기어서 다가오고 있었다. 그 속에는 내가 보낸 수많은 눈빛들이, 마지막 순간에 떨리던 입술들이, 애원하던 목소리들이 뒤엉켜 있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우리를 기억해. 있는 순간 너도 이곳의 일부가 되니까.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났지만 바닥은 더 이상 견고하지 않았다. 축축하고 차가운 무언가가 발목을 감싸 끌어내렸다. 새카만 틈이 바닥에 열리며 형체를 구분할 수 없는 손들이 수없이 뻗어나와 나를 잡아당겼다. 나는 비명을 질렀지만 그 소리는 감방 벽에 닿기도 전에 어둠 속으로 삼켜졌다. 안 돼. 난 너희를 죽인 게 아니야. 난 명령을 따랐을 뿐. 그러나 어둠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오래된 철창이 삐걱이며 스스로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너머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이 있었다. 감옥의 도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그러나 분명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방. 철창 안쪽 벽에는 피로 써내려간 글씨가 있었다. 너는 이제 이곳의 죄인이 된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이미 온몸이 차가운 손들에 묶여 있었다. 그들은 나를 철창 안으로 밀어넣었다. 문이 닫히며 쇠사슬이 스스로 감기기 시작했다. 쾅! 마지막으로 문이 잠기는 순간 세상이 고요해졌다. 바닥의 진동도, 속삭임도, 한기 어린 숨결도 모두 사라졌다. 오직 나만이 어둠 속에 남겨졌다. 나는 철창을 부여잡고 소리쳤다. 여기서 꺼내줘. 나는 죄인이 아니야. 제발. 그러나 감옥은 더 이상 나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말 대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 앞의 철창에 내가 보이지 않던 그림자 하나가 투영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명 나였지만 내 표정이 아니었다. 그림자의 입가가 찢어지듯 일그러지며 어둠 속에서 웃었다. 이제 내 차례야. 그 순간
방 안의 등불이 하나둘 살아나며 천장에 걸린 감시 카메라가 끼익 소리를 내며 고개를 돌렸다. 마치 새로운 죄수를 기록하듯이.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 감옥은 죄인을 수용하는 장소가 아니라 죄인을 만들어내는 장소라는 것을. 나와 같은 이들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철창 밖 멀리서 새로운 교도관의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이곳에 첫 발을 들일 것이고, 나는 이 방 안에서 어둠의 일부가 된 채로 그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게 될 것이다. 천천히, 끝없이. 그리고 난 그를 맞이할 것이다. 마치 그들이 나를 맞이했던 것처럼.